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미리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특정 인물이나 논란에 대해서 다루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부검을 매주 2번씩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부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죽은 몸에 대해서 인간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사실이 항상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고인을 애도하고 존엄하게 모시려고 하지만 동시에 시신을 본능적으로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장례가 끝나고 손을 씻는 거라든지 상가집을 다녀오면 문 앞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그런 풍습도 있잖아요. 사실은 시신은 전염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옮긴다는 느낌은 가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손을 씻고 뭔가 본능적으로 꺼리게 되고 뭔가를 옮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바로 이 옮긴다는 감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접촉을 통해 혹은 핏줄을 타고 옮겨다니는 감각, 나쁜 짓을 한 사람과 닿은 물건이 더럽게 느껴지고 죄를 지은 사람의 자식이 어쩐지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듯한 느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피는 못 속인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써왔죠. 오늘 저는 이 오래된 심리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소위 도덕적 오염과 연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훨씬 오래되고 보편적인 질문인데요. 인류는 왜 수천 년에 걸쳐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그와 연결된 사람까지 벌을 내리고 싶어 했나?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우리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폴 로진의 논문, 여기 논문 보시면 되게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 스웨터가 있는데 깨끗하게 세탁이 되고 소독이 돼서 새거나 다름없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입으라 그러면 나한테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입을 거 아니에요? 입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난 저 스타일은 안 좋아하지만 만져보고 이러겠죠. 맞는지 안 맞는지 옷감은 뭔지. 근데 만약에 이 스웨터가 히틀러가 입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신은 입겠습니까? 히틀러가 입었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논문으로 잘 발표됐는데 이거를 전염의 법칙. 왜냐하면 히틀러가 입은 스웨터가 히틀러가 입었다고 그래서 그 스웨터가 더럽거나 영원히 오염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거를 왜 안 입는가? 뭔가가 불길한 게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전염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전염의 법칙을 어디서 설명했냐? 원시 부족 주수를 설명하면서 정리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에서는 한번 나쁜 기운이 딱 접촉하면 이 기운은 영원히 남는다. 이 불길한 거다. 이렇게 두 대상이 한번 닿으면 접촉이 끝난 다음에도 이 본질이 바뀌어서 불길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주술적 믿음이죠. 이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거 불길한 게 만졌으니까 너 이건 불길해. 그러면 우리는 영화에서나 그런가 보다. 근데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적으로는 전혀 이런 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거 히틀러가 입었던 스웨터야 그러면 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를 로진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떻게 설명했느냐? 용량 비민감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아주 잠깐 조금만 닿아도 그 오염이 전부 옮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잠깐 손을 댔더라도 이거 히틀러 인류의 최대 반인륜적인 사람이 됐던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유영철 이 춘재가
입었던 옷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걸 왜 나한테 입어 이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영구성이에요. 한 번 오염이 된 거, 만약에 이춘재가 입었던 옷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느낌에도 절대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염의 법칙에는 한 번만 닿아도 뭐 완전히 영구적으로 오염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법칙이 유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겉모습이 닮으면 본질도 똑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콜릿을 개똥 모양으로 만들면 야 이게 왠지 진짜 초콜릿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좀 입에 넣기가 꺼려지잖아요. 이 두 가지 법칙이, 즉 그 오염의 법칙, 유사의 법칙이 각기 다른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인류학에서는 예전에 미개한 부족의 미신을 설명할 때 오염의 법칙, 유사의 법칙, 미개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했는데, 로진이라는 심리학자가 현대 고학력,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고학력의 도시인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인간 보편의 인지구조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염의 법칙에서의 오염의 감각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뿌리를 혐오, 디스커스트에서 찾습니다. 혐오는 원래 매우 실용적인 감각이에요. 어떤 감각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때 혐오가 생겨요? 이렇게 배설물, 개똥 같은 거 보면 그리고 또 어때요? 부패한 뭔가 동물의 사체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병든 몸을 보고도 약간 혐오의 느낌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건 진화적으로 오랫동안 우리한테 가져온 거예요. 왜냐? 그런 배설물, 오염된 거, 부패된 거 이런 것들을 보고 disgusting, 혐오해, 이거를 피해야지 우리가 병에 안 걸렸던 그런 후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행동 면역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면역 관련해서 여러 동영상을 찍었는데 우리 몸 안에는 면역 체계가 있지만 우리 행동에도 면역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disgusting, 이거 해로워, 이거는 필시 뭔가 부패되고 병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딱 봐도 뭔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혐오의 감정이 들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았고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disgusting, 즉 혐오가 우리 몸에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 원래의 인물을 넘어서 확장되는 게 있어요. 원래는 그냥 개똥, 더러운 똥, 배설물, 그 다음에 뭐 오염된 물, 그 다음에 썩은 시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약간 피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오염된 사람과 오염된 행위를 피하는 데에도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disgusting이란 단어 사용했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disgusting 막 이래요. 막 싫은 사람이 보일 때, 싫은 감정을 느낄 때 이런 걸 되게 쉽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실제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에 혐오 감정을 가졌다면, 이제는 사람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혐오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점점점 확장되는 거야. 문제는 뇌에서의 회로가 우리가 더러운 배설물이나 더러운 동물의 사체나 병에 걸릴 때 우리가 보고 혐오를 느끼는 그 부위랑 되게 싫은 사람, 되게 싫은 감정을 보고 느끼는 혐오랑 똑같은 회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혐오라는 게 우리가 더러운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게끔 만든 회로인데, 이게 이제 감정이 확산되는데 똑같이 쓰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핏줄이라는 거예요. 핏줄.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오염의 법칙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죠? 혐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왜 핏줄 얘기를 하느냐? 피를 통해서 오염이 전달되는 거.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런 오염, 디스커스팅이 오염된 거, 그래서 디스커스팅 느끼는 감정들이 전달된다고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주의, 에센셜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예를 들면 여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호랑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호랑이가 없어서 엄마 사자 아빠 사자가 있는데서 키웠어. 그래서 얘가 지가 사자인지 알고 막 행동해. 얘가 호랑이야 사자야 물어보면 애들이 날카롭게 호랑이인데요. 아니 사자에서 자라도 얘는 원래 태어난 게 본질적으로 호랑이. 그래서 핏줄, 뭔가 컨제니탈한 거, 뭔가 근원적으로 느끼는 뭔가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뭐 지애비를 닮아서 부부싸움 할 때 막 아들 보고 네가 애비를 닮아서 막 이렇게 콩가루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원래 우리 내재적으로 본질주의적인 감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 오염이 된다고 느끼는 거야. 이게 뭔가 닿으면, 뭔가 이 사람과 접촉이 되면 영구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감정이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혐오라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혐오라는 감정이 원래는 들어온 거, 실질적인 들어온 거에 느끼는데, 근데 이제는 히틀러가 만진 우리 눈에는 깨끗하지만 그런 마음이,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혐오를 느끼는데, 그 혐오를 느끼는 게 뇌가 들어온 걸 봤을 때, 배설물을 봤을 때 혐오를 느끼는 거와 똑같은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근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본질주의. 그래서 핏줄은 이렇게 뭔가 물려받는 게 있다라는 느낌을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됐냐? 이게 연결되면 연좌제가 됩니다. 연좌제가 뭐냐? 한 사람의 죄를 그 친족에게 함께 묻는 형벌을 연좌제라고 해요. 근데 이 제도가 특정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고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중국에서도 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히브론 어디에서도 이런 연좌제는 똑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아시아에서 어떠냐? 고대 중국의 형벌에는 죄인의 가문을 통째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3족을 멸한다, 8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3족이 뭐냐? 내 3족, 세 다리 건너는 것까지 죽이는 거야. 조선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조선의 법률이 경국대전인데 이게 대명률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인 대역죄, 모반대역죄일 경우엔 그 처벌이 그 모반죄를 꾀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 처자까지 미쳐서 죽거나 노비가 되거나 딸과 아내는 공신에게 배분이 됐고요. 가문이 통째로 몰락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죄를 뭘로 봤어요? 오염으로 본 거야. 그리고 그걸 혐오하고 그걸 연좌제로 어떻게 되냐? 다 처벌한 거예요. 조선의 연좌제가 되게 무시무시했던 게, 이건 동아시아의 연좌제가 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죽으면 공소권 없음, 그래서 처벌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무덤을 팠습니다. 그래서 목을 딱 치는 걸 뭐라고 그랬죠? 부관참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죽어서도 죄를 지는 거예요. 바로 오염의 논리 때문이다. 죄라는 얼룩은 죽음으로도 씻기지 않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대로 무덤 속에 놔두면 안 되고 목을 쳐야지 그걸 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있고 과거에 어마어마한 여러 문명에서 모두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당연히 근대에서는 결별했습니다. 왜 결별했냐?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지지 아니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지지 아니한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명기의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가서 곤욕을 치렀고 아버지가 모반죄면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헌법은 제13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짧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조항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 현대사에선 실제로 연좌제의 그늘이 엄청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분단, 일제시대, 그다음 전쟁을 거치면서 가족 중에 특정 이력이 있으면 그 후손은 취업, 공직, 유학 이런 거가 안 됐던 시기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헌법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이게 암암리에 진행돼 왔어요. 이 법조문 하나로 이게 하기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디스커스팅한 거, 오염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는데 그 오염은 그냥 피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느낌을 너무 오랫동안 가졌어요. 네. 결국 히틀러의 스웨터를 못 입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암암리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죄를 지은 당사자의 부당한 이익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후손의 피를 탓하는 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정하게 축적된 재산이 후대로 넘어갔다면 그 재산 자체를 교정하는 것은 행위와 결과를 겨냥하는 정당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후손의 인격을 그 피 때문에 더럽다고 보는 것은 그 겨냥의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행위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본질을 향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란 이 둘을 흐리지 않고 또렷이 나누는 사회입니다. 저는 그 야스퍼스와 아렌트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혹시 아세요? 이분이 1946년도에 1946년이면 여러분 어때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인 때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인의 죄가 4가지 층위로 있다. 첫 번째 죄는 형사적 죄인데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 앞에서 지는 죄고요. 둘째는 정치적 죄입니다. 그 정권을 세우고 지탱한 시민이 공동으로 지는 책임이고요. 셋째는 도덕적 죄예요. 이건 법정이 아니라 자기 양심 앞에서 지는 개인의 죄입니다. 넷째는 형이상학적 죄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그 불의를 막지 못했다는 근원적 죄책감이에요. 독일인은 그래서 이 4가지의 죄, 이런 통찰을 갖고 본인이 이 4가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실제 형사적 죄까지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런 나라도 있겠죠. 안 그런 나라도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울 때가 있죠. 근데 야스퍼스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떤 주장이냐? 이 4가지를 뒤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층위가 다른 거기 때문에 형사적 죄를 정치적, 도덕적 죄로 뭉뚱그려서 온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일제 침략을 당한 거 맞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 전체를 우리가 뭉뚱그려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반대로 형사처벌만 하고 나머지 성차를 면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분명히 형사죄 이외에도 두 번째 죄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정치적 죄. 그 정권을 세우고 시민이 정권을 세웠잖아요. 투표로 된 거예요. 독일은 특히. 공동으로 세운 죄. 그 다음에 도덕적 죄. 이거는 양심, 그런 법정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잘못된 정권이 저지른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불의를 막지 못했다는 도덕적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다른 주변 국가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되는 거겠죠. 결국 후손에게 형사적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동체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성찰할 것인가에 대한 몫을 분명히 남겨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두 번째는 야스퍼스 제자였던 한나 아렌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여러분 되게 익숙하시죠? 한나 아렌트가 평범함, 악,
왜냐하면 독일에서 그냥 위에서 시켰는데 하고 레버를 당긴, 독가스를 당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후에 선한 독일인과 악한 독일인을 가려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유죄면 아무도 유죄가 아니다. 죄는 책임과 달리 언제나 개별적이며 오직 한 사람을 지목한다. 그것은 의도나 잠재성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형법협상죄를 명확히 하는 실용적 통찰을 내린 거야. 결론적으로는 죄를 온 집단에 온 핏줄에 흩뿌려 버리면 정작 실제로 그 일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책임감이 흐릿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전체의 죄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가해자는 익명의 군중 속에 숨어버리고 오염의 논리, 즉 죄를 피와 연결된 그 집단에 번지게 하는 사고방식은 언뜻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은 정의를 무디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찝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걸 해야지 그냥 쟤네들은 다 그런 나라 사람이니까 다 나쁜 놈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좀 많이 준비했지만 간단하게 오염과 본질주의를 생각하면 왜 후손이 더럽게 느껴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왜 우리는 그 감정을 굳이 표출하는가를 설명해야 돼요. 역사적 가해 상당수는 사실 다 돌아가셨죠. 다 사망했죠. 역사적 가해자들은 지금은 다 사망했습니다. 처벌하고 싶어도 대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응보에 대한 욕구죠. 이런 응보에 대한 욕구는 종종 대리표적을 찾게 돼요. 손이 닿지 않는 이미 죽어버린 그렇다고 우리가 무덤을 파헤쳐서 목을 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상, 행위를 했던 그 대상,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지금 여기 존재하는 대상으로 감정을 옮기게 됩니다. 이런 거를 희생양 만들기라고 해요. 또는 치환이라고 합니다. 후손이 바로 그 대상이 되게 딱 좋습니다. 후손을 향한 분노의 상당 부분은 실은 후손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해소되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정리되지 못한 역사적 상처가 배출구가 나온 결과예요. 후손은 미완의 정의를 대신 짊어지는 상징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현대의 사회는 증폭장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온라인 공간이에요. 도덕적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도덕성과 소속감을 아주 값싸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것에 분노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나는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내가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대리적으로 만든 표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노를 쏟고 거기에 시간이 많은 분들은 하루 왼종일 거기에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소셜 미디어와 그 다음에 대리, 희생양 만들기 이런 것들이 감염병처럼 퍼지면서 사회적 보상 때문에 점점 증폭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런 집단적 감성은 개인이 종종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정확히 무엇 때문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한나 아렌트는. 근데 그 행위가 아니라 오염됐기 때문에 너는 오염된 사람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그쪽 광범위하게 그쪽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뭔가 사회적 압력과 감정을 표출하는 게 과연 옳은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부검실에서 맨날 느끼는 게 우리는 시신에 대해서 예우를 표현하지만 시신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혐오에 굴복하게 되면 저 같은 법의학자는 안 나오겠죠. 저 같은 법의학자는 거기서 조금 더 진실을 찾기 노력하고 또 그런 본능을 인정하되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도덕적 오염과 연자의 심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사실을 살펴봤죠. 전염의 법칙, 혐오의 도덕화, 본질주의,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연자의 역사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로 떼어내기는 어려워요. 왜냐?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편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편견이 있는 게 사실은 저도 그런 편견이 있고요. 있다라고 우리가 자백하는 게 사실 정직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이 직관을 알아차리는 거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이 저 사람이 실제로 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물려받은 피해서 온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오래된 본능과 성숙한 이성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힘겹게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죄는 상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은 상속됩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조상의 얼룩이 아니라 그 역사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성찰하는 태도예요.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물려받은 것은 죄가 아니라 그냥 책임이고, 아렌트의 말처럼 정의는 피가 아니라 행위를 겨냥할 때만 합리성을 그리고 정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진정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길은 누군가의 피가 더럽다고 선언하는 데 있지 않고요.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끝까지 밝히고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염의 논리는 너무 좋고 쉬워요. 그리고 다들 오염의 논리를 얘기하면 다들 좋아해요. 저놈 친일파다,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순간 다들 때릴 수 있어, 쉽게. 근데 이렇게 쉽게 뜨겁게 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해요. 사실의 논리는 어렵고 차갑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인간이란 존재의 가장 오래된 두려움과 가장 높은 이성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 싸움에서 이성의 편에 서야지 우리가 감성의 편에 서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세대에게 지켜야 할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